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법원이 이번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달 전 주호영 비대위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던 그 재판부. 2차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이 전 대표의 같은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그 사이 당헌이 개정되면서 이 비대위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진석 비대위는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이 전 대표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랬던 때도 있었죠. 법원 결정 내용 김정근 기자 보도 보시고 양측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출석한 가운데 신문기일이 열린 지 8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제발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이고, 법원은 국민의힘 2차 비대위 출범 근거가 된 당헌 개정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문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당헌의 핵심 조항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해 법에 위반된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단 겁니다. 전당대회 의결을 안 거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국회 부의장직 겸직이 국회법 위반이란 이 전 대표 측 주장도 이유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의 존립 정당성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과 2차 비대위 출범에 나서자 지난달 3건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냈습니다.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던 바로 그 재판부가 오늘 정진석 비대위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도 이 전 대표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했고, 이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전부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지도체제의 혼란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확립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그러면서 비대위원과 소속 의원들,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해 하나하나 당내 정치 일정에 대한 문제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앞서 주호영 비대위를 좌초시킨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당의 이 자율적인 결정을 사법부가 관여해서도 안 되고 이번 결정은 당연한 거지만은 지난번 가처분도 잘못된 거예요. 한 비대위원은 이제 더 이상 비상체제가 아니라며 1차적으로는 민주당 7대 악법을 저지하고 민생 예산 확보하는 데 당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한다면서도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SNS에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제비를 쏜다고 봄을 멈출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마침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좌우할 당 윤리위 심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존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더해서 더 무거운 이 추가 징계가 예상이 된다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김단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여당 윤리위는 늘 밤에 열리는데요. 네. 시작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조금 전 이곳 국회 회의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개고기, 신군부 등의 표현을 써가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오늘 징계가 결정된다면 최소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징계를 받을 경우 이전 징계 수위보다 세야 한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 전 대표는 지난번에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됐습니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수위가 높아집니다. 당 안팎에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추가되거나 탈당 권유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당 권고에 불복할 경우 비대위가 제명을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조금 전 회의장에 들어가면서 짤막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윤리위에서는 지난 8월 당 연찬회에서 음주를 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 바로 이 윤리위가 열리는 건데요. 오늘 법원 결정이 이 징계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 같나요? 네, 윤리위는 오늘 법원 결정과 윤리위 징계 수위 심의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내 의견은 엇갈리는데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마당에 윤리위까지 나서 이 전 대표를 압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낮은 수위 징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도 기각한 만큼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원칙대로 세게 징계하자는 요구도 있습니다. 윤리위의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수위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법원 결정으로 이준석 리스크는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아직 불씨가 남아 있는 겁니까? 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두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조금 전 현장을 보셨는데 당 윤리위의 추가 징계 수위가 첫 변수입니다. 만약 제명이나 탈당 권유가 나오면 당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비대위 효력을 다투는 본안 소송입니다. 오늘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은 임시 결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윤리위를 보면요. 중징계가 나오면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음 전당대회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준석 전 대표의 현 징계가 풀리는 건 내년 1월 9일쯤이 예상되는데요. 현재 전당대회 시기는 명확하진 않지만 내년 2월쯤 실시한다고 보면 징계만 끝나면 원론적으로는 출마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기간이 늘어날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당내 향후 정치 행보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변수는 이제 본안 소송인데 네. 만약에 본안 소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긴다면 당대표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 전 대표가 이긴다면 기사회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오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지난 1, 2차 때 가처분대와 재판부도 같았는데 결과가 달라진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헌을 고쳤는데요. 이 내용과 과정이 적법하다고 법원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소급 입법이다라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당헌과 법률은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아직 본안 소송 변론 일자도 잡히지 않았고 재판 결과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전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당내 우군도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신당도 차리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네, 우선 오늘 법원의 결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전 대표냐, 현 대표냐 논란에선 우선 전 대표로 1차적인 사법적인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렇게 쓴 만큼 평소처럼 쓴소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관계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당을 향한 발언의 영향력은 예전만큼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후에는 이 전 대표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었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준석 전 대표 측 소신에 따라 자기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며 시기나 방식은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오늘 결정 이후에 좀 이렇게 당내 의견도 좀 들어봤나요? 어때요? 이준석 전 대표 기사 회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네, 친윤계 또는 비윤계 의원들에게 모두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당장은 좀 돌아오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강을 건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도 했고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조차도 당장은 돌아올 방법이 없다. 윤리위가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돌이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통령실은 오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는데요. 본안 소송도 남아있고 앙금도 있고 해서 관계 개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당 지도부를 보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계속 할 수 있게 됐고, 자, 이제 여권 그러면 좀 안정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까지는 좀 시간을 번 셈인데요. 그동안 사법 리스크에 리축이 돼서 그 당의 활력을 잃었었는데 그 활력도 좀 되찾고 당 체제를 안정시키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당력을 모으겠다. 대야 공세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고요. 전당대회는 당장 서두르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전당대회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계파별 갈등이나 분열이 다시 시작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끼어들 여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전당대회는 내년 초쯤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 현안 쌓인 게 많죠. 네, 아는 기자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인데요. 이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투기들까지 동원해서 위협 비행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아침에는 탄도미사일 2발을 또 쐈습니다. 서로 다른 미사일을 섞어 쐈고 발사 지점, 표적도 모두 새로운 곳이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군용기 12대가 남하한 건 오늘 오후 2시입니다. 폭격기와 전투기로 구성된 북한 군용기 편대는 1시간여 동안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 특정 지점에 설정해둔 특별 감시선을 남하했습니다. 특히 공대지 사격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공군은 전투기 30여 대를 출격시켜 즉각 대응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1분부터 약 20분간 평양 삼석에서 동해 동북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도발도 감행했습니다. 고도 80km까지 치솟아 350km를 날아간 첫 발은 초대형 방사포 KN-25로 추정됩니다. 고도 60km, 비행거리 약 800km의 두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서로 다른 미사일을 섞어 쏜 건 북한판 에이테킴스 등 8발을 쏜 6월 5일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평소 300km에서 600km로 감지됐던 KN-23의 사거리도 크게 향상돼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는 물론 부산, 제주까지 우리나라 전역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발사 지점, 표적 모두 이례적입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을 해서 가장 우리가 취약할 수 있는 시기를 골라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측면이라고. 북한은 오늘 외무성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동해로 돌아온 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도리어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앞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 규탄 성명 채택은 또 불발됐습니다. These launches violate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threat to not only the region, but to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대신 나머지 이사국과 한미일 등 11개국은 이례적으로 장외 성명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그런 북한 보란 듯이 미국 핵항모 레이건함은 동선 일부를 공개하면서 동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지난주 마쳤던 한미일 훈련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한국 세종대왕함, 미국 벤폴드함, 일본 초카이함, 세 나라 이지스 구축함이 모두 동해에 떴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로널드 레이건함을 앞세운 미 항공모함 강습단의 재전개와 함께 엿새 만에 다시 동해상에 모인 한미일 해군. 지난주 대잠수함 훈련에 이어 오늘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펼쳤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징후를 감지하고 발사 지점을 탐지한 뒤 미사일 궤적을 추적해 요격하는 것은 물론 원점 타격하는 훈련으로 알려졌습니다. 탐지 자산으로 꿰뚫어보며 최강의 무장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평화 안정 이런 해치는 중대 도발 행위이고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앞서 미 항모 강습단이 이례적으로 5시간 동안이나 항로를 노출하며 동해 재진입 사실을 알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레이건함은 그제 오후 5시 35분경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 스가루 해협을 진입하는 순간부터 약 4시간 뒤인 오후 9시 20분쯤 스가루 해협을 빠져나와 동해로 전개할 때까지 선박 추적 웹사이트에 실시간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진지하게 이 상황을 임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작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쏜 탄도미사일 2발이
스가루 해협 쪽을 향한 것도 미국의 의도를 의식한 맞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미 핵항모 전개 땐 도발을 멈춰왔던 전례를 잇따라 깨며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북한의 도발 이후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주 전 만났던 한일 정상이 방금 전 전화 통화를 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대통령실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조영민 기자, 한일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후 5시 35분부터 25분 동안 전화 통화했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중단돼야 하고 도발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대통령실이 조금 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 도발에 한일 양국이 협력해 대응하기로 하고 한미일 3자,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약식 회담 2주 만에 다시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있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점에 공감하고 안보 문제를 포함해 수시로 격의 없이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통화에 앞서 일본 중의원에 출석해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 간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통화는 북한이 그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일본 측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열렸습니다. NSC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미 항공 강습단이 동해로 재전개한 것을 거론하며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채널A 뉴스 조문희입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참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감사원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감사원 권한을 대폭 박탈하는 감사 완박 법 개정에 나섰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감사원에 관여할 여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완박법으로 불리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공세가 강화된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특별감찰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말로는 감사원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치켜세우더니 전 대통령을 향한 칼날을 꺼내든 뒷배는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또 민주당은 다음 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유병호 사무총장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석과 유 총장의 문자 메시지가 업무 관련 문의였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는 한동훈 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민생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수완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검수완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민생을 직접 수사하기가 참 어려워졌다는 점을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중요 범죄와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의도와 속마음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무슨 관심법이라도 하십니까? 국회를 상대로 지금 헌법재판을 벌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회의원이 전부 다 속으로 중요범죄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와 속마음을 갖고 있었던가요? 그 생각이 아니셨습니까, 진짜? 그럼 왜 이거 하셨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갑자기 정권 야기했기 교체 때문에 직전에요? 잠깐만요. 그 전에 얘기 안 하시다가 노란봉투법을 두고도 한 장관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사실 다수당을 갖고 있었지만 추진 안 하신 것 아닌가? 다만 각종 수사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공소장에 그 이재명 당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지금 공동정범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이상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소환 조사는 뭐 이것은 검찰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 장관은 또 최근 윤석열차 논란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제가 심사위원이면 상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청사에 직원들이 모르는 체력 단련실을 만들었다는 내용 채널A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불필요한 공간이자 낭비였다고 평가한 반면 추미애 전 장관은 여직원 휴게실을 겸해서 설치한 것이었고 자신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청사의 직원들이 모르는 체력 단련실을 만든 것은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헬스장 같이 돼 있는데 저희 법무부 청사에는 헬스장이 지하에 있습니다. 부적절한 지출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바로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전용 아니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무회의실 옆에 있는 이런 체력 단련실을 사실 사용할 그런 간 큰 여직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추 전 장관은 채널A에 장관 전용이 아니었다며 법무부 내 여성 중간 간부들 휴게실 겸 간단한 체력 단련 운동을 하도록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전 장관 비서실도 입장문을 통해 추 전 장관은 사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해당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행안부와 협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추 전 장관 측 해명을 재차 반박했습니다. 당시 행안부에서 굉장히 이러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 좀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전 장관이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여직원 시설로 보고받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우리 전기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차별 논란이 해소될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남은 한 달간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공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지한 통보문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이 되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에서 북미에 포함되는 지역이나 최종 조립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하는 광물에 사실상 중국산을 제외한 규정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로선 광물 가공의 의미에 따라 보조금 혜택 여부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만드는 공정을 보면 이게 광물의 가공으로도 볼 수 있고 부품의 제조로도 볼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현대 기아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우리 정부와 업계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우리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하고요. 이 미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공청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품귀여서 세차 받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일부 인기 차종은 지금 신청하면 2024년에나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신차 디자인이 나오기도 전에 묻지마 계약을 하거나 새 차를 받자마자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제네시스의 대형 SUV GV80은 영업점에 전시차 찾기도 힘듭니다. 대기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 공장에서 나오는 족족 인도에도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이맘때쯤 계약하면 길어야 7달이면 받았는데 지금은 등급과 옵션 상관없이 짧게는 16개월, 길게는 2년 반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하이브리드 차도 출고 대란이 한창이던 작년보다 대기 기간이 더 깁니다. 차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기가 늘어난 건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차익이 큰 해외로 국내 물량까지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 속 터지는 소비자들은 아예 여러 대를 계약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먼저 나오는 거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모델 변경되면 그 새로운 모델 나중에 그 대기 순번 그대로 인정되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걸어놓은 거죠. 차를 받자마자 바로 중고차로 웃돈까지 받고 되파는 차테크도 성행합니다. 생각했을 때 바로 계약해서 역으로 또 팔고 또 새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중고차가 더 비싸다 보니까 약간 이것도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처럼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유례 없는 신차 품귀는 1년 넘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 TSMC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에 나섰지만 당장 숨통을 틔우긴 어렵습니다. TSMC가 증산을 한다고 발표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양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전환을 한다고 해서 큰 양을 전환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음 달 나올 신형 그랜저는 9월 말 기준으로 사전 대기자가 7만 명에 달합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계약부터 하고 보는 겁니다. 어느새 자동차 구입도 아파트 분양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이 결국 다음 달부터 하루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겨우 진정된 국내 기름값도 또 오를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을 하루 200만 배럴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 감산폭입니다. 이로써 23개 국가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4,185만 배럴로 줄게 됩니다. 서방의 강력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 입김이 작용한 겁니다. If you permit me, Royal Highness, we are not endangering the energy markets. We are providing security, stability to the energy markets. 오늘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은 리터당 1,667원으로 올 1월 이후 가장 낮은데요. 하지만 국제 유가는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만큼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유 감산 소식에 시민들은 한풀 꺾인 기름값이 또 불붙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유가가 많이 비쌌는데 좀 더 떨어지면 좋겠는데 벌써 감산한다는 게 지금이라도 가득 주유를 하는 게 상책이란 반응도 나옵니다. 실제로 찍히는 금액이 적어지니까 중앙선이 가득 넣거든요. 그 금액 차이는 좀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전략 비축유 1,000만 배럴 추가 방출을 지시하면서 어제 국제 유가 상승률은 1%대에 그친 상황. 하지만 이번 감축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를 넘어서면 2달 연속 5%대로 상승률이 둔화됐던 소비자 물가가 또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심야 택시 부족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정부가 잇따라 요금을 올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죠. 문제의 핵심은 택시기사들이 업계를 많이 떠난 것인데 이번 대책만으로는 손님도 기사들도 요금만 오르고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택시 대란을 해소하려고 내놓은 대책에 대해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호출료를 한 5,000원까지 올려준다고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내놓은 대책이라고 봐요.
심야 시간대 기본료뿐 아니라 호출비와 할증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지만 다시 돌아오려는 택시기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여기 있는 차량 대부분이 휘차예요.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하는 차량이에요. 저희가 차가 면허 대수가 150대입니다. 60대가 죽어 있어요. 그만두신 기사분들은 거의 다 어디로 가셨어요? 택배로도 가고 뭐 여기 오토바이 킥 그런 데도 가고 아니면은 물류센터로도 많이 가고. 물류센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간섭이나 구속이 없으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수입이 이제 보장되니까. 게다가 심야에는 술 취한 손님을 태우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기사들이 발걸음을 돌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객들하고 싸우는 걸 싫어가지고 많이 싸웠어요. 또 접어야지. 그 일을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가 수두룩하죠. 사람들한테 또 하고 받고 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손주들도 있고 그러는데 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술 취한 손님하고 상대를 해서 싸워서 좋을 일이 뭐 있어요. 소비자들은 요금이 오르는 게 부담스러운 데다 요금 체계도 복잡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반대예요.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10,000원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밤에 택시를 타는 건 회식하거나 술 먹고 이렇게 타는 건데 근데 기본 요금이 10,000원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좀 크죠. 심야버스나 아니면 지하철 막차 시간에 맞춰서 가거나. 이번 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서울시 택시는 총 4번이나 요금 체계가 변경됩니다. 게다가 서울시와 국토부가 생각하는 심야 시간대와 할증 시간대 기준도 달라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총 4구간에 각각 다른 기본 요금이 적용됩니다. 복잡해요. 너무 이제 딱 봤을 때 뭐 이제 시간대별로 인상을 하지만 눈 뜨고 이거 코베인 느낌이네요. 결국 요금만 오르고 심야 택시는 늘지 않는 비효율적인 대책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인선이 간다였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깡통전세 아파트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었는데요. 미추홀구에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고 해서 수천만 원 전세 계약금을 내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완공을 앞두고 신축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겁니다. 입주 예정된 100여 세대가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20층짜리 나홀로 아파트. 여기저기 공사용 자재가 널브러져 있고 건물 내부 마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멘트 벽이며 천장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된 건 지난 7월. 3월로 예정됐던 입주일이 점점 미뤄지더니 급기야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이 아파트는 별도의 분양 없이 시공사가 전세 세입자를 모집했는데 전세 계약을 맺은 예비 세입자가 100여 세대에 이릅니다. 대부분 3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 세입자들은 돈을 떼이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함에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월세로 다시 연장해서 살고 있고요. 많이 속상해하시죠. 3천만 원 이상이니까. 시공사와 분양 대행사 측은 공사 중단 뒤에도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다 지연된 상태인데 7월에도 저기를 갔더라고요. 모르고 저는 7월 초에 들어갔거든.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시공사 대표가 자필 확약서를 쓰며 지난달 30일까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인부들도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공사 측은 채널A에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공사 대금이 부족해졌다며 대출금을 확보해 이달 안에 공사를 재개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이 아파트 더 황당한 일도 벌어지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이 전세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시공사 측이 역제안을 합니다. 그 전세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매입을 제안한 그 아파트, 알고 보니 저희 채널A가 보도해드렸던 그 깡통 전세 아파트였습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시공사 대표 A씨가 입주 예정자 대표들을 불러 모은 건 지난 1일. 확약서상 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A씨는 계약금 반환과 보상금 지급이 아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입주가 급한 경우 공사가 덜 끝난 신축 아파트 대신 인근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 입주하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한 겁니다. 전세는 아니고 매매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말도 안 되는 돈 없는 사람들이 전세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요.
시공사 측이 매매를 제한한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와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전체 세대 가운데 상당수가 법원 경매에 넘어간 이른바 깡통전세 아파트였습니다. 전체 208세대 중 절반 이상이 경매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깡통전세 아파트의 임대인 측 대리인은 공사가 중단된 신축 아파트 시공사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습니다. 또 자금 돌리기라고 저희는 생각밖에 안 돼요. 지금 모든 계약자들이 계약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먼저 궁금해요. 채널A는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그 기능 대부분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 법안 통과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신설했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양성평등 정책 등 대부분의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됩니다.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복지부는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해 기존 인구, 가족, 아동과 청소년, 노인정책과 여성가족부에서 이관받은 기능을 맡길 예정입니다. 본부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처럼 장관과 차관 사이에 위상과 예우를 부여합니다. 그 장관 산하에 또 본부장으로서 기능하면서 본부장 위상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부장도 충분히 얘기할 권한이 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인 국가보훈부로 격상됩니다.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지원을 위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도 신설합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서둘러 처리하기 위해 의원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여가부 폐지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가부가 소행해온 가족, 청소년, 성평등 업무의 위축이 불보듯 뻔하다.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지 일부 수정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성남FC는 독립기업이라며 구단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왔는데요. 이 검찰은 이 대표 측근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이 성남FC 후원금 유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이 이 국장 과장을 건너뛰고 팀장으로부터 직보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보고 체계를 고의로 줄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2015년 신사옥 부지 관련 두산건설과의 협상 내용을 정리한 성남시 내부 보고서입니다. 정책기획과 김모 전략추진팀장과 직속 상사인 과장, 국장 등이 서명하고 이재명 당시 시장도 결재했습니다. 김 팀장은 검찰이 지난달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인물.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과장과 국장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겁니다. 실제로 과장, 국장이 결재한 이 보고서에는 15%였던 두산건설이 기부 체납 토지 비율을 10%로 줄이기로 협의됐다고 적혀 있지만 성남FC 후원금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 후원금 50억 원을 성남시에서 토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 인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준 3자 뇌물로 봤습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관련 사안은 김 전 팀장이 정진상 정책실장에게 직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FC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받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걸 사전에 알고 최대한 조용히 추진하려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뒤 성남시청에서 경기도청으로 옮겨간 인물입니다. 앞서 성남FC 전 대표도 구단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건너뛰고 저 정진상 실장한테 보고하고 지시받고.
검찰은 네이버 등 다른 기업의 후원 논의도 같은 구조로 진행됐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ሁ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요. 고쳐 앉은 게 뭘까요? 네, 바로 자세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로부터 불량한 태도를 지적받아왔죠. 특히 한 의원과 번번이 부딪혔는데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을 드린 거예요. 들어보세요. 질의를 하니까 답을 드린 거예요. 들을 줄도 아세요, 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범죄예방정책국의 인원 증원이 안 됐어요. 이제 좀 관심이 당깁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를 더 이렇게 하시는 들어가 거니까 있습니다. 뒤로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예. 자, 이제 구미가 좀 당기시는 분. 예,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예 의원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예. 하는 게 예의지.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오늘 잘 맞네요, 그래도. 전임 정부와 전임 정부의 인사들 저를 포함해서 정작 장관께서 혐오와 증오의 정서를 갖고 있지 않은지 그 점이 염려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저한테 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죽이 잘 맞네요. 네, 자 한동훈 장관과 늘 신경전 벌이는 의원 한 명 더 있잖아요. 최강호 법사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늘 감정 싸움을 벌여왔는데요.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도 미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저걸 저따위 태도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제가 과거사위원회 한 말씀 중에서 모두 다 잘못됐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굉장히 좀 확신에 차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달라진 태도가 국감 내내 이어질지 궁금해집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감사 단골 손님 뭘까요? 네, 바로 고성과 말실수입니다. 먼저 과방위에서는요, 이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두고 말이냐 아니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사퇴할 생각 없으세요? 대통령과 철학이 안 맞는데? 질문에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욕감이라고 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말이 아닌 얘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하실 수 있어야 되는. 나가세요. 말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맞는다. 욕설을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대통령이 욕설한 것에 대해서는 발끈하지 않으시면서 참담함이 느껴집니다. 보면 여야 의원들 서로 잘 받아쳐요. 싸우는 데는 선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농해수위 국정감사장으로 가보실 텐데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다 이런 말실수도 나왔습니다. 이게 고의에 의한 근무 지탈이 분명한 겁니다. 마치 공무원이 딴 데서 땅 뻘짓거리 하다가 사고를 당해 죽은 경우도 똑같이 이게 마치 공상으로 인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유가족들이 있는데 표현이 조금 그거는 정정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한 발언도 국회의원의 자질 중 하나죠. 뻘짓거리는 부적절한 발언 같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의견이 갈렸네요. 뭘까요? 네, 먼저 안철수 의원은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결별한 일을 가장 잘한 일로 꼽았습니다. 이틀 전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문 전 대통령이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하자 공개 비판을 했었죠. 한미동맹을 부인하는 거라서 굉장히 전임 대통령으로서는 무책임한 말씀이었고요. 반면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가장 잘못한 일을 꼽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것을 큰 실수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때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죠. 저 자신이 안철수 신당으로 나갔던 것이 제 인생이나 정치 역정에 큰 실수였다. 민주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이 민주당 복당 의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손잡았다가 후회했다가 때론 정치도 참 무상한 것 같죠.
그래서 역으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명문대 기숙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룸메이트를 살해한 용의자로 한국인 유학생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등 뒤로 수갑을 찬 채 묵묵히 연행되는 남성. 미국 인디애나주 퍼듀대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A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But we had him very quickly, and there was no threat to campus by this individual any further. 경찰은 현지 시각 어제 새벽 기숙사 1층 방 안에서 이 대학교 4학년생인 20살 버룬 매니시 채다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룸메이트인 A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911에 직접 신고한 사람은 용의자 A씨로 전해졌습니다. Very sad and tragic that you never expect to really happen on a campus like this.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부검을 진행한 검시소 측은 날카로운 힘에 의해 발생한 외상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다며 타살로 추정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숨진 채다가 총망받는 학생이었다며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담당 영사가 현지에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태국의 보육시설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이들을 포함해 최소 34명이 숨졌는데 용의자는 작년에 해고된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이 용의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에서 응급 환자들이 옮겨집니다. 보육시설 앞에는 흰색 천에 덮인 시신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보육시설에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는 지난해 해고된 경찰관, 임신 8개월 된 교사와 2살 된 유아를 포함해 최소 34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와 아이까지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총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전했고 부상자 치료 등을 위해 모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태국에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2020년 2월 군인의 무차별 총격으로 29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친 뒤 2년여 만입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물건과 현금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하루 가게를 맡긴 건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5분 만에 대담한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쳤는데요. 편의점 주인이 CCTV를 확인하다가 이 모습을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편의점 계산대 안쪽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는 한 남성. 종이 가방을 꺼내 올려두더니 계산대 밖으로 나갑니다. 휴대폰 충전기 2개를 들고 와 가방 안에 담고 바지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20만 원을 찍고 충전합니다. 이번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꺼내 금고 안에 현금을 모두 담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아르바이트 시작 5분 만에 절도를 시작해 3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하던 주인이 이 모습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비닐봉지 가지고 이거 돈을 담아놓은 거 보니까 아이고 내가 아까 너도 또 팔다 일어나서 온 거야. 팔도 안 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면 물건을 못 팔고 돈을 잃어고. 원래 근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구한 건데 절도범이었던 겁니다. 남성은 본사 직영점에서 2년 정도 근무했다며 점주의 환심을 샀습니다. 전화 많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피의자는 경찰에 취업이 안 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7년에도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성에게 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는 울산이 1위 자리를 독점해왔는데요. 그런데 시즌 막판이 되면서 전북의 추격이 무섭습니다. 지난 3시즌 연속 이어진 막판 대역전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현대가 라이벌 전북과 울산의 맞대결. 울산 원두재가 절묘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전북은 바로 후에 왼발 중거리 슛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변수는 퇴장이었습니다. 울산 레오나르도가 전북 박진섭과 신경전을 벌이다가 박치기를 해 퇴장당한 겁니다. 수적 우위의 전북. 연장전에서 조규성이 역전골을 넣어 2년 만에 결승에 올랐습니다. 모레 열리는 울산과 정규리그 마지막 맞대결을 앞둔 전북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경기 꼭 잡고 꼭 리그까지 이제 이어나가서 연승 가자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승리로 이어나갈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현재 선두 울산과 2위 전북의 승점 차는 5점. 전북이 이기면 승점 차를 2점으로 줄여 막판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19년 최종전에서 역전 우승에 성공하는 등 전북은 3년 연속 시즌 막판에 울산을 끌어내리고 우승했습니다. FA컵에서 전초전을 치른 양팀은 모레 올 시즌 우승의 향방을 가를 사실상의 결승전을 치릅니다. 홍명보 울산 감독은 이례적으로 선수를 공개 질타하면서 정신력 재무장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인철입니다. 이제는 한낮에도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빛도 흐려서 더 쌀쌀했는데요. 내일도 내륙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 동해안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20mm 이상,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최대 6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1도, 파주는 9도로 한 자릿수까지 내려가는 곳이 있는데요.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청주와 대전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전주와 광주는 20도가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아 더 쌀쌀하겠습니다. 한글날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월요일에는 중부와 전북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죠. 이 안은 법이 통과돼야 확정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완화, 스토킹 처벌 강화, 재난 관리, 이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건 많은데 모두 법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면에 야당 설득하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죠. 이 대선 후에 집안 싸움 하느라 사실 여력도 없었습니다. 오늘 법원 판결로 당분간은 여당 지도부가 안정되게 됐죠. 이제 내부 조율하고 야당 설득해서 이번 정기국회 성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늦은 출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